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카이는 확실히 다르네요. 이 마이크 딴 데서 이거보다 훨씬 우주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잠시 시간을 내서 대한민국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갖게 돼서 저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방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 와서 잠시 현장도 둘러보고 또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말씀도 듣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국정설명회라는 것은 현재 우리 정부가 지난 몇 개월,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6개월 정도 걸어온 길, 그리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앞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자리를 곳곳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나 도에서 갖기도 하고, 또 정당에서 요청을 해서 갖기도 하고, 평통 같은 곳에 갖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오늘 이런 자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뜻깊습니다. 원래 3시에 시작돼서 4시까지 되기로 되어 있던 우리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압축적으로 한 30분 내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략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정리해보는 의미다라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를 몇 가지 보고 쭉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한 말씀으로 드리면, 4개의 지표를 한 말씀으로 드리면 우리 경제가 사실은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진짜 이대로 가면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다. 새 정부가 지난해 정부의 임기 5년 임기를 시작하는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랬다. 구조적으로도 흔히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고, 거기에 계엄과 내란이라고 하는 상황을 맞아서 정치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리도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사실은 참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근데 다행히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반등의 실마리는 잡은 것 같다. 비교적 회생할 수 있는 기틀은 잡은 것 같다. 여기 있는 4가지 지표들이 그런 겁니다. GDP 실질 성장률이 지난 24년 중반부터 25년 초반, 공교롭게도 25년 초반이라는 것은 딱 작년 초반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된 시점입니다.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경제가 심리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딱 결정된 시점부터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이제 오히려 역으로 안정을 찾아서 성장률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기 시작한 성장률이 이제 1%를 넘어섰고, 지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보통 사람으로 보면 체격, 키, 무게 뭐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의 현재의 능력과 기본 골조, 스펙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장이 적정한가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략 1.8 정도로 보는데, 지금 전문가들은 지금 이런 정도의 추세면 올해면 우리가 잠재 성장률 정도는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정부는 내일 저희가 올해의 경제성장 전략에 대한 회의를 대통령께서 주재하셔서 하는데 1.8에서 잘하면 2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노력을 더하고 약간의 낙관적 전망을 보탠 그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 심리가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완전히 마이너스 단계에서 이제는 쭉 몇 달 연속으로 올라가서
저 지표는 뭐 경제학 하는 분들은 대여섯 가지의 지표를 종합해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떨 것 같느냐, 남이 어떨 것 같느냐, 종합적으로 어떨 것 같느냐 해서 전반적으로 소비가 늘어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스피 추이는 사실은 2000대까지 떨어졌던 것이 지난 대선 당시에 코스피 5천 목표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는데 이게 그냥 3천을 넘어서 4천을 넘어서 이게 딱 어제 수치를 업데이트한 겁니다. 4,500까지 올라가서 저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율도 있고 또 참으로 난제 중에 난제인 부동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대전 충남 통합, 또 대전 충남 통합 얘기가 나오니까 광주 전남 통합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수도권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을 쭉 하면서 사실 역대 정부가 다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이게 전반적인 국토의 균형 발전의 해결 없이는 과연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렵겠구나라는 고민 속에서 나오고 있는 최근의 화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여전히 만심할 수 없는 그러한 몇 가지의 사안이 있고 또 하나는 가령 제가 며칠 전에 대한상공회의소 신년 하르시에 갔더니 상공회의소의 회장인 SK의 최태원 회장이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드는 얘기 중에 하나, The game is over.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중국 방문을 하셨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The game is over라고 할 만큼 이미 중국의 여러 산업들이 다 이미 우리의 경쟁력을 다 넘어서 버렸다고 할 정도로 지금 갔다 하는 위기감을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감의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첫째는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추세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등을 시작했고 심리에 있어서도 국민이 한번 해보자라는 상황까지는 간 것 같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의 지혜와 노력과 전략에 달려있다라는 상황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평가입니다. 정부가 일을 어떻게 했는가, 대통령이 일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최근에 해보면 대통령의 업무에 대한 평가 중에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외교입니다. 아마도 그 외교의 상당 부분을 점하는 것은 모두가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했던 한미 관세 협상 그리고 한미 관계가 풀렸던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기 때문에 뭐 관세가 15%가 됐다,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기는 좀 복잡할 것 같아서 딱 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선 한미관세 협상은 아주 어려운 협상이에요. 쉽지가 않죠. 왜? 미국하고 하니까. 왜? 미국이 세니까. 미국이 그냥 센 게 아니라 너무 세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너무 센 최강국 아닙니까? 이 협상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통상적인 파트너끼리 통상적인 계기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죠. FTA라는 통상의 환경이 있었고 국제적인 무역 질서가 존재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강대국의 가장 강한 지도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그다지 원치 않지만 수용을 하면서 시작된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은 시작부터 결론의 끝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끝은 미국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그러면 이 한미 관세 협상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관세 협상의 평가는 잘했냐 못했느냐는 무엇으로 평가되느냐? 한국과 미국의 상호가 그 협상을 하기 전과 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어땠느냐.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한 다른 나라, 특히 우리와 여러 가지 경쟁 관계가 있는 예를 들어 일본, 유럽 이런 나라들과 대비해서 어땠는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겠죠. 그러한 평가와 관련해서 대략 현재까지 전문가들의 판단, 세계의 판단은 한국이 비교적 선방했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뭐냐. 첫째,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센 상대와의 협상입니다. 우리보다 센 상대가 우리보다 센 조건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에 그것을 막아내면서 한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언론이 볼 때 또는 전문가들이 볼 때 또는 야당이 비판할 때 야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손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지적을 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에 어떤 방어 장치를 만들 수 있었는가? 실제로 그 방어 장치를 만들었는가가 중요하죠. 우리가 만든 방어 장치는 상업적 합리성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돈 되는 것만 한다. 미국에 우리가 자본을 만들어서 투자할 때 그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돈이 되는 것만을 한다. 라는 조건을 전체 협상에 걸었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바로 이곳에 우리가 우주항공, 방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매우 연관이 있는 겁니다. 마스가입니다. 배. 마스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마스가, 이 조선과 관련한 우리의 경쟁력이 없었다면 이 한미관세 협상 전체를 이 정도 상황,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내기는 어렵거나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 미국에게 절실하게 필요한데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전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결정적으로 필요하고 이 세계의 패권 전략에 있어서 해양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것에 있어서 전함의 우위를 갖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막상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함의 제조 능력, 조선 능력이 취약한데 그것을 한국이 커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한미관세 협상 전체에 있어서 우리에게 최고의 경쟁력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번 협상을 시작할 때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총리에 취임하기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나 뵀냐면 신동식 회장이라는 현재 95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수석을 했던 서울대 조선학과 2회. 근데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한국이 한미 관세 협상을 하고 미국과 할 때 이 조선을 갖고 이걸 뚫어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듣고 그것을 대통령님께도 말씀드리고 우리 정부 내에서도 논의를 하고 저희가 전략을 짤 때 중요한 참고가 된 것이 하나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정말 이순신 장군의 전통으로부터 쭉 거북선으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만드는 그 역량이 오늘 우리가 국익 전체를 걸고 협상을 했던 이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조선에 대한 그런 어떤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그 경쟁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국익 전체를 지키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여러 시기, 여러 국면, 여러 사안에서 국익을 걸고 다른 여러 나라들과 머리를 맞대거나 경쟁을 하거나 전략을 걸고 협상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그때 우리에게는 이번에 조선 마스가처럼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분야, 고유한 경쟁력, 고유한 기술을 반드시 몇 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살 수 있다. 이번 협상이 끝날 시점에 대통령께서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라는 말씀을 몇 번 공사석에서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그런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이번 협상에 있어서 사실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야당에서 왜 빨리 끝내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쉽게 끝나지 않고 쭉 가서 결국은 에이펙이 되는 시점에 끝났습니다. 지난 대선 전에 그 전임 정부 때 이걸 빨리 끝내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그 사이 중간쯤 끝내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몇 번 이걸 빨리 마치는 것이 좋다라는 압박이 있을 때 이것을 지켜냈던 가장 큰 일종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대통령께서 절대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서명하지 않겠다. 절대 시간에 쫓기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받고 시작할 때만 해도
실제로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실무적으로 했던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터프 가이라고 이야기했던 터프 니고시에이터, 강한 협상가라고 평가했던 김정관 장관 같은 분도 이후에 고백하기를 그 대통령의 딱 입장이 없었다면 그렇게 버티기 어려웠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어려운 상대와의 어려운 협상을 이끌어가고 일정한 상대적인 유리함으로 끝낼 수 있었던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런 탑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 가지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정부가 시작하면서 열흘도 불과되지 않는 시간부터 외교가 시작돼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외교를 했고 지금 시작하자마자 중국과 그리고 바로 이어져서 또 일본과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에이펙 정상회의, 이거 이제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마칠 때 문화 창조 산업을 역내의 어떤 미래 전략 산업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집어 넣습니다. 원래 없던 내용입니다. 그때 그것이 꼭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들어갔습니다. 왜? 문화 창조 산업을 미래의 역내의 전략 산업으로 넣는다는 것의 의미는 최근에 소위 K-팝 등 한류가 이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저 문화 창조 산업을 공동의 관심 영역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게 더 큰 그라운드를 열어준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쉽지 않은 그러한 긴장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넣는 그런 방식으로의 외교가 진행되었다. 자, 이제 다시 좀 쪼개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설명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무회의가 오픈됐습니다. 타운홀 미팅이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업무 보고가 이제 완전히 정점에 달했습니다. 제가 대통령께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장르를 하나 만드셨어요. 무슨 장르? 이 넷플릭스보다 더한 정치 다큐 장르를 만드셨다고. 이제 완전히 이제 오픈돼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국무위원들끼리 이 텔레그램이나 이런 SNS 방을 열어서 소통을 합니다. 법제처장님께서 법제처에서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공개회의를 했다 하면서 그걸 이제 녹화본을 올리셨더라고요. 잘했다 이렇게 하셨고 국무회의에서 시작된 그러한 모델이 전 부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총리실도 3번에 걸친 자체 업무 보고가 있는데 어제 첫 업무 보고를 했고 2번째, 3번째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확산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 불을 당긴 이 공개 행정, 열린 국정은 점점 더 확산될 것입니다. 사실 이 뿌리는 제가 찾아보니까 첫 대통령 업무 보고를 생중계는 아니지만 공개했던 것이 김대중 대통령께 처음 하셨더라고요. 이 뿌리가 이어져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고 쭉 이렇게 민주정부가 이렇게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국정을 국민과 함께 하는 그 원칙의 축적을 통해서 오늘까지 왔고 저희는 이것은 한편으로는 국민들께 알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께 직접 저희가 아이디어를 듣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을 내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용산을 청와대로 옮겼어요. 그 청와대로 옮기고 처음 점심 식사를 대통령하고 국무장관, 장관들 몇 분이 했습니다. 저 삼청동에 있는 삼청동 수제비라는 데서 수제비를 먹고 바로 옆에 총리 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 커피 한잔 하시자고 해서 몇 명이 이렇게 앉았는데 기자들이 거기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께 여쭤봤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있다가 옆에서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일 시키면서 푸는 것 같다고. 대통령이 딱 맞는 것 같다고. 그 자리에서 얼마 전에 이 마지막 업무 보고 마지막 날 해수부 업무 보고를 할 때 통상은 이제 다들 속으로 이게 이제 끝이구나. 이제 잠깐 한숨 돌렸다 이러고 있을 때 1년 후를 기다려야지 하고 있을 때 6개월 후에 업무 보고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1년차 업무 보고보다는 2년차, 3년차 업무 보고가 훨씬 기대됩니다. 그게 변하겠죠. 1년차 이번 업무 보고에서는 예를 들어 대통령이 그 생중계를 통해서 보여지는 자리에서 해당 장관들 또는 국장들에게 몰라도 됩니다.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아는 것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2년차엔 변하겠죠. 3년차엔 또 변하겠죠. 이 압박 점검이 시작되겠죠. 공직자들은 좀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3년, 4년, 5년 이렇게 가면 저는 우리 정부의 틀은 상당히 변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교와 관련해서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님 때 정치를 시작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외교를 비교적 잘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퇴임하신 후에 언제 한번 그 사저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외교가 결국은 그냥 다 잘 지내는 거죠? 그랬더니 다 잘 지내는 거라고. 미국과도 잘 지내고 일본과도 잘 지내고 중국과도 잘 지내고 러시아와도 잘 지내고 북한과도 잘 지내고 쉽지만 어려운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기 그렇지 못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견상 잘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를 풀지 못했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관계가 상당히 냉각되어 있거나 그랬습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가장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라면 우리와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관계는 물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북한과의 관계는 여전히 아주 냉각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 미국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인 일본, 중국 모두와 선순환의 방향으로 관계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푸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나 이미 인간적인 케미를 형성했고 지금 있었던 한미 관계의 여러 가지 쟁점들을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을 할 때 마지막 날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그 GD 나왔던 만찬이거든요. 그 GD가 정말 대단하더군요. 저도 GD 처음 앞에서 봤는데 포스가 달라요. 근데 그 만찬 준비를 할 때 이 정상들이 쭉 들어오면 대통령과 인사하고 그 다음에 만찬 들어가기 직전 장소인 대기실에 이렇게 쭉 모여 있었습니다. 그 대기실에 들어올 때 맞이하고 인사하는 건 제가 했는데 쭉 한 분씩 들어와서 거기서 뭐 차도 마시고 하면서 잠깐 이제 만찬장에 함께 들어가기 직전에서의 모여있는 한 15분 정도의 시간에 그때 마지막 들어온 게 시진핑 주석이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다 우리 에이펙의 정상들이 각 나라의 정상들이고 센 분들인데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더 하고 악수라도 한번 더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모여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강국의 힘이 있는 것이죠. 사실 시진핑 주석과의 개인적인 케미를 형성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지난번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번 샤오미가 몇 억 뷰가 나왔다고요? 혹시 아세요? 6억 뷰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번에 중국 가시기 전에 대통령하고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진짜 힘들다고. 진짜 고민된다고. 이 준비하는 거 정말 어렵다고. 이 디테일 다 이게 외워서 연구해야 된다고. 각자에 대한 연구. 그러한 노력들이 다 국익을 위한 거죠. 우리 쉽지 않았던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도 지금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이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양쪽에 양손을 다 왼손 오른손 다 우리가 따뜻하게 잡는 그러한 외교를 해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유학파도 아니고 무슨 외교통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지금 국민들의 평가는 외교가 제일 잘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저 양반이 외교를 저렇게 잘하지? 저는 그걸 최근에 바라보면서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민홍철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허성무 의원님을 당해 의원님들 세 분이 와 계신데요.
잘하라고 박수 한번 좀 쳐주십시오. 그, 당에 있을 때, 대선 전에, 대통령께서는 당대표로, 저는 수석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제가 주목했던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매주 꼭 우리가 통상 정치인들이나 또는 당대표들이 미국 대사, 뭐 일본 대사, 중국 대사는 이렇게 만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의 대사들을 지속적으로 쭉 잘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쭉 만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저것이 준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준비들이 축적이 된 것이죠. 국익을 위한 그러한 준비의 노력들이 오늘 우리의 외교를 적어도 당당한 모습, 국민들께서 적어도 이런 평가는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이 여기 계셨다면 제가 표현을 있는 그대로 옮기진 않겠습니다. 정말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대통령부터 우리 모두가 최선에서 해왔고 국민들께서 그것을 또 받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는 당당한 어떤 외교로 세계 무대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투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미관세 협상, 조금 전에 우리 기업인들께도 말씀드렸지만 한미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정부와 기업이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오나들을 특히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대기업 오나들을 정말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만나시고 비서실장도 만나고 정부 관계자들이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20년 전이었다면 대통령이나 또는 정부의 실력자들, 기업의 오나들을 저렇게 만나서 혹은 개별적으로 혹은 몇몇이 만났다면 그것이 기사가 될 때 어땠을까? 때로는 그런 것들이 저 사람들이 만나서 뭔 얘기를 하지? 저 사람들이 골방에서 뭐가 딴 거래가 오가지 않나? 하던 시절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정부와 기업이 만나서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제가 언젠가 유학을 갔을 때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기업과 정부의 관계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대학원 수업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것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요새 제가 생각합니다. 나라가 선진화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척도 하나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이다. 이제는 정부와 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관점에서 서로의 어려운 점들, 쟁점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로 바뀌어야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투명한 토대는 갖추어졌다. 그래서 A, B, C, D, A, AI, B, 바이오, C, 컨텐츠 앤 컬처, D, 디펜스, E, 에너지로 가기 위한 각 분야의 전략적인 초석을 놓고 저희들이 다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정부가 이제 내일 성장 전략과 관련한 또 국민에게 공개된 토론을 할 텐데 그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이었지만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가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행정 수도 이전이라는 시도도 해보고 또 기업도시 혁신도시 시도도 해봤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지방에서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또 수도권보다 멀수록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방향으로의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첫째. 두 번째는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알게 모르게 K-팝이, 한류가 그 바탕이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국 거니까 일단 먹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문화국가적 매력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있는 게 어딘지 아시죠?
국중박입니다.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신 유홍준 선생이 지금 국중박 관장으로 계신데, 제가 최근에 몇 번 말씀드린, 가장 최근에 세계 3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박물관, 그 다음에 루브르인가 뉴욕인가 한 군데를 제꼈습니다. 우리가 세계 3위가 됐습니다. 지금 방문객 숫자가 연 600만 정도가 됐다는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소위 세계적인 박물관들은 대부분 남의 나라에서 가져온 게 많은 박물관들이잖아요.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거잖아요. 두 번째는 찾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세계 100나라의 박물관장들이 오면 그렇게 부러워하는 게, 일본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은 박물관에요, 젊은 사람들이 안 간답니다. 다 이제 은퇴하신 어르신들만 가신다는데, 우리는 그냥 젊은이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애들까지 데리고. 이게 이제 문화국가의 저력이죠. 어찌 보면 제가 아까 와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만드는 방산 무기 제품들도 누가 더 멋있게 만드느냐, 이게 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그러한 문화적인 국가의 힘이 우리의 저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후를 대비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국무회의를 지켜보시면서 대통령이 산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산재 문제. 마지막에 있는 건 자살 문제입니다. 총리실에 자살대책본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자살하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15,000이 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사실 너무 부끄러운 거죠. OECD 최고입니다. 자살, 산재, 산불 이런 걸 통해서 생명을 잃지 않아도 되는데 잃는 숫자가,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명 뒤에 그 암이 너무 큽니다. 이것들을 없애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 산재 얘기를 저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나 이러실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만 되는 그러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산재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여차하면 그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과징금을 막 엄청 때리자 이렇게 했는데도 쉽게 줄지 않습니다. 50억 이상,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전체 숫자는 심지어 늘기조차 했습니다. 왜? 50억 이하, 50인 이하 사업장들이 쉽게 줄지 않습니다. 저도 불시점검을 나가곤 하는데, 이것이 참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가 바뀌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구나.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는 점에서도 명확하게 이제는 우리 사회의 성숙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생명 존중의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화를 향해 나아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여전히 냉각되어 있고, 북한은 이제는 통일이란 없다, 두 개의 나라다라고 이것을 이론으로 만들어서 주장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가지 이 군사적인 대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도 그 이후에는 적어도 오물풍선이 오고 확성기가 가고 그 양자가 쓸데없이 불필요한 공방을 하는 것은 어느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기조를 잃지 않고 쭉 가겠습니다. 당장은 대화가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더 상황을 격화시키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움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 여론조사를 해보고 국민들의 여론을 여쭈어보면, 그러나 북한과 꾸준히 북이 바로 호응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갈등을 격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로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은 괜찮을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동산, 환율 등의 난제들도 있고, 산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의 어려움들인데 제가 그중에 하나만 그냥 예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K-팝, 한류,
K-드라마 이런 게 워낙 떠있기 때문에 다 잘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이 현장에는 많다는 겁니다. 이게 연도별 드라마 우리 제작 편수입니다. 2022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140일. 지금 지난해 84편. 언제와 같냐? 10년 전 2015년과 같습니다. 같은 84편인데 다릅니다. 하나는 84편에서 올라가들 때의 84고 지금은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84입니다. 실제로는 쉽지가 않은 거죠. 돈은 우리가 많은 히트작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돈은 넷플릭스가 가져는 이러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긴장감을 잃지 않고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부가 이제 6개월 좀 지났습니다.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 그리고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가야 한다. 저희가 하는 일을 가급적 열려고 하는 취지도 그러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더 열겠습니다. 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조사를 하나 보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54%가 나왔습니다. 맞죠? 54%였죠? 의회, 법원, 검찰 등등을 처음으로 다 뛰어넘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비교적 봐서 뭐 그런 대로 하는 것 같다. 아주 잘한다? 이건 모르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투명하게 열고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것은 인정해 주겠다라는 국민의 뜻과 평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민 여러분께서 그래 우리한테 숨기는 거 없이 열어놓고 투명하게 해. 그러면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믿고 해줄게 라는 신뢰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새해 그 대통령의 신년사를 통해서 강조된 것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 또 하나는 통합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일들을 동시에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군사 쿠데타 내란 아직 첫 재판의 결과도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란 극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 때의 경험도 있고 독일 같은 나라의 경험도 있고 프랑스의 경험도 있고 자체 내에서 잘못된 것들을 제대로 심판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다시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계엄이 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꿈꾸고 있다는 얘기를 처음에 한 사람인데요. 그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유 저거 미쳤구나 이랬습니다. 누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뿌리를 뽑고 완전하게 제도를 바꾸는 그런 노력을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정상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세상이 바뀌고 우리 국민의 힘으로 막아낼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란 극복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을 가지고 갈 수는 없고 우리는 경제의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모아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국민적 통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란 극복을 넘어서 경제와 국민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다 보면 얼굴 아실 만한 분들입니다. 각부 장관들 등등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딱 네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민주당에서 오래 했던 분들. 저 같은 사람, 김윤덕 장관, 정성호 장관, 김성원 장관, 정동영 장관 이런 분들, 정치 오래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료를 하다가 온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우리 막아냈던 정원경 장관, 또 구윤철 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세 번째는 경제를 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경제에서 오셨거나 아니면 관료를 하다가 기업에 갔다가 다시 오신 분들.
배경훈 장관, 뭐 김정군 장관, 한성수 장관, 네이버에도 계셨고 카카오에도 계셨고 우리 카카오에 있던 하정우 수석 잘 아시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모험적 시도를 통해서 와서 같이 일하게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그룹이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송미령 장관, 그리고 권오을 장관님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지 않았지만 보수정당에서 함께 계셨던 분이고 식약처장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함께 잘할 수 있으면 과거를 넘어서 함께 하자라는 것이 현재의 구성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넓혀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색깔과 출발은 달라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하는 통합의 노력을 더 지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한 30분 정도 이제 딱 지났습니다. 간단하지만 국정설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저희가 맡은 일을 저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열심히 하시고 저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장관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방산 4대 강국으로 가는 일 다들 애써 주시고 계시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이 전력 투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방산 4대 강국이라는 과거에는 정말 설정도 못 해봤던 목표를 세우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해 가는 것이 아까 말씀처럼 한편으로는 우리의 경제를 살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주국방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있을 수많은 이 세계의 이 국가 간의 경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경쟁력, 무기, 레버리지를 만드는 길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매출이익에 있어서도 수출액에 있어서도 놀라운 단계를 계속 놀라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애써주시고 계시는 여기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우리 한국의 방산 성장 또 우주항공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하겠다. 언제든지 필요하신 말씀 또 질책과 아이디어를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간단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예정된 시간이 보니까 3시부터 이것저것 다 해서 4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 30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진행하셔야 될 일과도 있을 것 같고 또 저도 이동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원래 있는 Q&A 시간이 있는데 혹시 꼭 필요한 질문이나 또는 주문의 말씀이 있으면 제가 최소한 몇 분 해서 말씀 듣고 답변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디 또 혹시 말씀 주실 분 계시면 하실 것 같은데요? 표정이? 아니, 네. 제가 딱 표정을 보니까 예, 마이크 하나 갖다 주시죠. 를 주셨으니까 그냥 오늘 말씀 중에 5가지 ABCD를 말씀해 주셨고 제가 이제 가만히 말씀을 듣다가 4가지는 그냥 생활 속에서 제가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직접 생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람을 느꼈다.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한국항공에서 그 항공기 동력 전달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일단 기술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구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갑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을지를 당한다.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일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체 방안들을 같이 꾸려 나가다 보니까 일이 2배, 3배 막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얘기라기보다는 방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부탁드린다. 뭐 그 정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표정을 딱 보고 딱 그 정도 말씀 하실 것 같아가지고 하시라고 했습니다. 혹시 한 분 더 저기 계시네요. 저 한 분만 더 말씀 듣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더 안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에서 일하고 있는 배우길입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국정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공개하셨잖아요. 근데 그 공개하는 와중에 보면은 중요한 정보 같은 것도 이제 오픈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방산이라는 업체도 굉장히 정보에 민감한 그런 기업인데 우리도 그런 정보를 오픈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4차 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보를 많이 오픈하는 그런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국정을 오픈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요 말씀, 두 분 말씀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규제를 할 때, 예를 들어, 규제를 전반적으로는 규제를 없애자 이렇게 하지만은, 환경이라든가 안전에 관한 규제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나쁘다고 볼 수 없고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제를 꼭 푸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좋다가 아니라 적절하고 스마트한 규제 정책 또는 규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정의 공개라는 데에 있어서도 공개를 하는 것을 일반적 원칙으로 하되 그것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익과 관련된 또는 산업기술과 관련된 또는 국방 어떤 안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다른 기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어떤 기사에 보시면 국방 관련한 시설에 대한 보도를 한 어떤 언론에 대해서 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문제를 지적할 때 논의하는 자리에 제가 마침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단 일상에 있어서 일반 국민도 아닌 예를 들어 언론이라든가 또는 책임 있는 기관에 있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를 또는 국익을 또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일정하게 보호되고 지켜져야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국방 안보 기술 관련한 부분은 그런 일반적인 공개 영역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되는 데 있어서 과거처럼 흔히 어떤 비리의 영역이라고 할 거나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 또는 그런 문제의 지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건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다 덮어야 돼라고 하지 않고 가급적 최대한도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의 폭을 넓혀 나가는 노력도 동시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공직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도 일반적으로는 공개하는 것이 맞아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다 이게 안 하던 일들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관성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성을 벗어나려는 확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주신 말씀은 결론적으로 방산에 관심 갖고 잘 해달라 그리고 함께 잘하자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딱 그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몇 가지 문제 제기 가운데 제가 일맥상통한다고 표현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국산화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산업 일반도 유치산업에서 이렇게 쭉 성장해 가는데 우리가 잘하는 나라가 잘하는 거 하고 못하는 나라는 거 하지 마 이렇게만 한다면 기계 못 만드는 나라는 평생 기계 못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평생 방산이라는 거는 꿈도 못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뚫고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는 세계 4대 방산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100%가 아니라 할지라도 최대한으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국산화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하시는 모든 노력들은 다 그런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더 고취하고 보호하고 제도화하고 안정적으로 지속되게 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고민할 만큼 우리의 정책 캐파가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국산화 문제에 대한 기준을 이제 조금 더 정리해 갈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그런 고민을 함께 하고 그런 국산화라는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방산과 관련된 여기서 하고 계신 그런 숨어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영웅이시고 그런 영웅적 노력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해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세계의 선도적인 모범국가가 될 수 있도록 세계 4대 방산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 귀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함께 시간을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더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주권 정부의 성과와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국민들께 직접 설명드리고 소통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김민석 총리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총리께서는 대기실로 잠시 이동하셔서 마이크 정리를 위해 이동하시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국무총리님과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기념 촬영을 위해 세 그룹으로 나누어 촬영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참석 주요 내빈 분들을 촬영하겠습니다. 주요 내빈께서는 무대 계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주청 임직원의 촬영이 있겠습니다. 무대 계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다음은 가히 임직원의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메시지를 수신하신 가히 임직원께서는 다음 차례로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카이 임원과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참석자들을 참석해 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